쌀이랑 바꿀 거요? 말 건요? 예, 바꿀 거니다. 마음 약한 아버지를 위해 어린 딸 화선이 아저씨에게 대답합니다. 쌀이랑 바꿀 겁니다. 마을에 이 소문이 퍼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혀를 찼습니다. 제 자식을 팔아요? 짐승도 그러진 않지. 딸이 하나밖에 없다던데 어쩜 그럴 수가. 그런데 말이지요. 그날 밤 그 아비는 딸을 사간 사내의 집 마당 밖에서 밤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그 아비와 딸은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야담 휴식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시죠. 오늘도 야담 휴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 시작됩니다. 경상도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솔티마을은 봄이 오면 온 산이 연두빛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맑은 물이 흘렀고 그 물소리에 맞춰 안악들이 빨래를 두드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지요. 장날이면 두부 파는 냄새, 생선 굽는 냄새, 막걸리 냄새가 뒤섞여 골목 어귀까지 퍼져나왔습니다. 그리 크지도 그리 작지도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그저 소박한 곳이었지요. 그 마을 가장 외진 곳,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언덕 아래에 허름한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사가 있었고 흙벽에는 금이가 있었으며 살인문은 한쪽이 기울어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마당만큼은 언제나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당을 쓸고 닦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15살 화선이었습니다. 화선은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잎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드는 새벽, 아이는 군소리 하나 없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솔가지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붙었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부엌 안을 훈훈하게 채웠지요. 화선의 손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거칠었습니다. 손마디마디가 굳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배겨 있었지요. 하지만 그 손이 움직일 때마다 부엌은 살아났습니다. 죽이 끓고 나물이 데쳐지고 밤 냄새가 마당까지 흘러나왔지요. 아버지 윤만복은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떴습니다. 40이 조금 넘은 나이였지만 그는 예순처럼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손등에는 검은 흙이 박혀 있었으며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요. 아내를 열병으로 잃은 게 화선이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논 두 마지기에 기대어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화선아, 죽 다 됐냐? 예, 아버지. 잠깐만요. 화선은 작은 사발에 죽을 담아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만복은 그것을 보며 피식 웃었지요. 너는 안 먹냐? 저는 나중에요. 아버지 먼저 드세요. 이놈의 가시나가. 만복은 투덜거리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의 사발을 빼앗아 자기 앞에 놓인 것과 맞바꾸었지요. 화선의 것이 더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른이 먼저라고 했지. 입 다물고 먹어라. 화선은 입을 삐죽이다가도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웃었지요. 그 작은 부엌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화선은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서당에 다닌 적은 없었지만
어깨너머로 글자를 익혔고 혼자 힘으로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틈만 나면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썼지요. 서당 훈장 어른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찬 적도 있었습니다. 만복이 딸은 아깝구먼. 사내로 태어났으면 과거도 볼 것을. 그 말을 전해 들은 만복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딸이 잠든 뒤 혼자 살인문 밖에 오래 앉아 있었지요. 이해를 어떻게 해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에게 딸의 미래를 밝혀줄 방도란 없었으니까요. 화선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깊이 생각할 때면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꼭 쥐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열이 심해 누워 있을 때 어린 화선이 어머니 손목을 꼭 쥐고 놓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버릇이라고 했지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괜히 눈을 돌렸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모내기철이 되자 마을 전체가 들썩였지요. 논두렁에 안악들이 줄지어 앉아 모를 심으며 노래를 불렀고 아이들은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개구리를 잡았습니다. 화선도 아버지 옆에서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었지요. 아버지, 올해는 잘 되겠지요? 그래야지. 작년보다 비가 많이 왔으니까 괜찮겠지요? 만복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게, 하늘이 도와주셔야지. 화선은 싱긋 웃으며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올해는 제발 풍년이어야 할 텐데. 하지만 하늘은 그 소박한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비가 뚝 그쳤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벼줄기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무심하기만 했지요. 올해 다 망했네. 윗마을은 벌써 논을 갈아엎었다더라. 우리 어떡하노? 장터 어귀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한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만복의 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두 마지기 논이 하얗게 말라버렸지요. 그는 갈라진 논바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화선은 그날 저녁 아버지가 밥을 거의 먹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프다. 아침에도 조금밖에 안 드셨잖아요. 괜찮다고. 화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우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꼭 쥐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창고는 비었고 곳간에는 쥐도 찾아오지 않았지요. 만복은 이웃에게 쌀을 구워보려 했지만 이웃 형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도 없네, 형. 미안하네. 나도 아이들 먹이기도 빠듯해서. 괜찮네. 됐네. 만복은 씩 웃으며 돌아섰지만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어느 날 아침, 마을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마름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잣집의 마름이라고. 일막불량 약 4,100자 인물 소개 화선, 만복, 배경묘사, 복선 손목쥐는 버릇, 낯선 마름의 당장 배치 완료. 2막으로 진행할까요? 응오전 2막 작성을 위해
갈등과 선택 요소를 구성했다이막 작성을 위해 갈등과 선택 요소를 구성했다이막 쌀1 가마의 무게 마름의 이름은 칠복이라 했습니다. 나이는 50언저리였고 몸집이 우람했으며 눈매가 날카로워 한번 보면 쉬이 잊히지 않는 인상이었습니다. 허리춤에는 항상 굵은 담뱃대를 꽂고 다녔고 말할 때마다 그것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지요. 그가 입고 있는 두루마기는 솔티 마을 어느 집 가장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기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을을 돌기 시작했지요. 소문은 금방 돌았습니다. 저 마름이 박대감 댁에서 왔다더라. 박대감? 영천 박대감 말이오? 그렇다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에 쌀이 넘쳐 흐른다더라.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대? 주막에 모인 사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칠복은 막걸리 한 사발을 천천히 비우며 슬쩍 웃었지요. 뭘 사러 왔냐고요? 그는 담뱃대를 꺼내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사람을 사러 왔소. 좌중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라면 박대감 댁에 일손이 필요하오. 부엌일, 길쌈, 뭐든 잘할 수 있는 안악이나 처자라면 돼오. 물론 값은 후하게 쳐드리지. 그는 담뱃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쌀 1가마에 돈 2냥을 얹어드리리다. 그 말이 마을에 퍼지는 데는 하룻밤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든 해 쌀 1가마는 목숨값이었습니다. 돈 2냥은 그 위에 얹힌 떡이었지요. 만복은 그 소문을 들은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긴 밤을 버텼습니다. 옆방에서는 화선이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만복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지요. 안 된다. 그런 짓은 못한다. 하지만 생각은 자꾸만 빗나갔습니다. 창고에 남은 것이라곤 보리쌀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달을 버틸 방도가 없었지요. 이웃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미 2번이나 신세를 진 터였습니다. 품팔이 나가도 흉년에 일을 주는 집이 없었고요. 화선이가 굶는다. 그 생각이 들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만복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릎을 감싸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밖에서 바람이 살인문을 흔들었고 그 소리가 어찌나 쓸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지요. 그는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화선은 여느 때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솔가지 타는 냄새가 부엌을 채우고 작은 솥에서 보리죽이 뽀글뽀글 끓기 시작했지요. 화선은 죽을 저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마당 끝에 심어놓은 쪽파가 서리를 맞고도 파릇하게 살아있는 것을 아침에 보았는데 그것이 왜인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만복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화선은 아버지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눈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아버지, 어디 아파요? 아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밤에 좀 못 잤다. 별거 아니다. 만복은 툇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선은 한동안 아버지 얼굴을 살피다가 죽 사발을 들고 나왔지요. 드세요, 아버지. 그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 귀퉁이에 낙엽을 굴렸고 어디선가 까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선아. 예. 너 박대감 댁 얘기 들었냐? 화선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름이 왔다는 거요? 들었어요. 그 집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더라. 화선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은 시선을 피했지요. 아버지. 응? 저 보내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화선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오른손이 스르르 왼쪽 손목을 감싸 쥐었지요. 알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알고 있었다. 얼마예요?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값이요. 얼마 받는 거예요? 화선아, 그게 아니라 쌀 한 가마예요? 돈도 받는데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선은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차분했으니까요. 만복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화선은 그만 죽 사발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만복은 주막으로 칠복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칠복은 담뱃대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만복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거래가 끝난 뒤 만복이 주막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고 주막 주인 안악이 혀를 찼습니다. 저희가 결국 딸을 팔았구나. 화선은 그날 저녁 자기 보찜을 쌌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니 것이었다는 낡은 놀이개 하나, 갈아입을 옷가지 2벌, 그리고 아버지 몰래 모아두었던 동전 몇 잎. 그것이 전부였지요. 짐을 다 싸고 나니 보찜이 손바닥보다 조금 클 뿐이었습니다. 화선은 그 보찜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흙벽에 걸린 낡은 달력, 아버지가 집신을 삼다 놓아둔 집단, 창호지가 찢어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느티나무. 이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이튿날 새벽 칠복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달구지 한 대가 따라왔습니다. 달구지 위에는 쌀 한 가마가 실려 있었지요. 만복은 마당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쌀이 가마니 속에 가득 찬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왜 그리 흉물스럽게 느껴지던지요. 준비됐소? 칠복이 물었습니다. 화선이 보찜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쪽진 머리가 단정했고 옷매무새가 반듯했지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만복은 딸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화선아. 아버지. 화선이 천천히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지요. 잘 있어요. 화선아, 나는 말이 다 알아요. 화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거 알아요.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딸의 어깨를 잡으려다가 그러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화선아. 네. 화선은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칠복을 따라 살인문을 나섰지요. 만복은 살인문이 닫힐 때까지, 그리고 달구지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아비 노릇을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쌀 한 가마가 마당 한복판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만복은 한참 뒤에야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마니를 열어 손으로 쌀을 한 움큼 쥐었다가 스르르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달구지는 솔티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화선은 달구지 위에서 마을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느티나무 꼭대기가 보였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울지 말자. 화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아버지도 사는 거다. 어디 가서 못난 소리 말고 살아서 꼭 다시 돌아오자. 달구지는 산길을 넘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천 박대감댁 행랑채의 화선이 도착했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녀가 그 집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그날 밤 화선이 무엇을 보게 될지, 이막 분량 약 5,500자 갈등의 시작부녀, 이별, 복선 손목 쥐는 버릇 재등장, 화선의 성격과 내면, 확립 반려. 3막으로 진행할까요? 어전 산막 그날 밤, 그리고 행랑채의 나날들, 영천 박 대감댁은 솔티마을 초가와는 세상이 달랐습니다. 높다란 소슬대문 위에 박대감의 벼슬 현판이 걸려 있었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로 잘 다듬어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요. 연못에는 잉어가 헤엄쳤고 연못 옆 소나무는 수십 년은 좋게 된 것처럼 굵고 웅장했습니다. 기와 지붕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화선은 달구지에서 내려 그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크다. 그것이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섭다. 그것이 두 번째 생각이었지요. 칠복은 화선을 행랑채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행랑채에는 이미 몇몇 안악과 처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눈빛이 달랐지요. 화선을 훑어보는 이 못 본 척하는 이 힐끗 보고 시선을 돌리는 이 여기 새로운 애다. 잘 가르쳐라. 칠복은 그 한마디를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화선은 보찜을 꼭 쥔 채 행랑채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말을 건넨 것은 복내였습니다. 22살의 복내는 이 집에 온 지 3년이 된 처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통통한 편이었는데 눈이 동그랗고 목소리가 커서 어딜 가도 눈에 띄었지요. 입이 험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마음은 그 반대였습니다. 어디서 왔어? 경상도 솔티 마을이요. 솔티? 거기가 어디야? 멀어? 꽤 되지요. 복내는 화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15이요. 어리네. 밥은 먹었어? 화선이 고개를 젓자 복내는 혀를 찼습니다. 칠복이 영감이 또 밥도 안 먹이고 데려왔네. 이리 와, 부엌에서 뭐라도 얻어먹자. 복내는 그렇게 화선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화선은 처음으로 그 집에서 작은 온기를 느꼈지요. 부엌에서 찬밥과 나물 몇 가지를 얻어먹으면서 복내가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채 마님 성격이 좀 까다로워. 말 한마디 조심하고 눈에 띄는 짓 하지 마. 괜히 잘 보이려다가 욕만 먹어. 마님이 어떤 분이세요? 무섭지. 하지만 이유 없이 나쁜 분은 아니야. 규칙대로만 하면 괜찮아. 대감 어른은요?
복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감 어른은 그냥 조심해. 말 많이 하지 말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선은 더 묻지 않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행랑채 사람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 화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천장이 낯설었고 낯선 냄새가 낯설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울지 말자. 울지 말자. 화선은 눈을 꼭 감고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가늘게 끊어지는 소리였지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이 사람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화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례를 깨울까 하다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먼저 걸어갔지요. 달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인 밤이었습니다. 소리는 행랑채 옆 작은 창고 쪽에서 났습니다. 화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이 웅크려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작은 노인이 창고 구석에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떨고 있었지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요. 어르신. 화선이 달려가 노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왜 이러고 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노인이 눈을 희미하게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요. 물물 좀 잠깐만요. 제가 바로 가져올게요. 화선은 달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노인을 부축해 천천히 마시게 했지요.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선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사발을 받쳤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자 노인이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구나. 어르신은 누구세요? 왜 여기 계세요? 노인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 집 창고지기 노릇을 하는 노인네다. 오늘 낮에 무거운 것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지. 방까지 걸어갈 힘이 없어서 그냥 여기 쓰러져 있었다. 아니, 진작 사람을 부르셨어야지요. 소리 질러봤자 들을 사람이 없다. 다들 자고 있을 텐데. 저 못 들었는데요. 내가 들었잖냐. 화선은 노인을 부축해 행랑채 빈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자기 이불을 꺼내 덮어주고 창고에서 찾아온 지프로 허리 아래를 받쳐주었지요. 그러고는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데워 수건을 적셔 허리에 올려주었습니다. 노인은 그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화선이요. 오늘 이 집에 온 새 아이예요. 화선. 좋은 이름이구나. 어르신 이름은요? 나는 덕수라고 한다. 이 집에 산 지 30년이 됐지. 30년이요? 그래. 박대감 어른이 이 집을 처음 지을 때부터 함께 있었다. 화선은 뜨거운 수건을 갈아주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대해 제일 잘 아시겠네요. 덕수 노인이 눈을 살며시 떴습니다. 그리고 화선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총명한 아이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에 처음 온 아이들은 다 울거나 무서워하지. 너처럼 첫날 밤에 남을 돕는 아이는 처음 봤다. 화선은 대답 대신 수건을 다시 접었습니다. 울고 싶다. 지금 당장 울고 싶다. 하지만 울면 지는 것 같아서. 허리가 좀 나으셨어요? 훨씬 낫다. 고맙구나, 화선아. 화선은 덕수 노인이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다리 서쪽으로 기울었지요.
그 인연이 화선의 삶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덕수 노인은 그냥 늙은 창고지기가 아니었습니다. 박대감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이 집 살림의 크고 작은 것을 모두 꿰고 있는 인물이었지요. 박대감이 어린 시절부터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나은 뒤 덕수 노인은 화선을 찾아왔습니다. 부엌일을 배울 생각이냐, 길쌈을 배울 생각이냐? 뭐든 배울 생각이에요. 그러면 나를 따라다녀라. 내가 내 일을 정해주마. 복례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덕수 어르신이 직접 챙겨주다니. 너 대박 난 거야. 그런 거예요? 어르신이 마음에 들어한 사람은 이 집에서 편하게 살아. 반대로 미움받으면 복례가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화선은 그날부터 덕수 노인을 따라다니며 박대감 댁의 살림을 배웠습니다. 창고 관리, 물품 출납, 안채와 사랑채에 필요한 것들의 흐름. 덕수 노인은 꼼꼼하고 엄격했지만 화선이 한번 배운 것은 잊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박대감 댁의 나날이 모두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채 마님, 그러니까 박대감의 부인 최 마님은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했으며 눈썹이 짙고 눈빛이 서늘했지요. 그 눈빛이 한번 지나가면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행랑채 안악들은 마님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선이 이 집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 마님이 부엌 쪽으로 들어섰습니다. 화선이 마침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요. 마님은 화선을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가까이 다가와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솔티에서 온 아이냐? 예, 마님. 그를 아냐? 조금 알지요. 마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조금이라니? 어디서 배웠느냐? 배운 곳은 없고요. 어깨 너머로 익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님이 화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건방지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마님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건방진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당당하다는 말이야. 그리고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복례가 구석에서 나무를 다듬다 말고 입을 벌렸습니다. 아, 너 방금 마님한테 칭찬받은 거야. 칭찬이에요? 당당하다는 말이 마님한테서 나오면 칭찬이야. 나 3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화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가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브 플롯 하나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복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오기 전 복례는 이웃 마을 총각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혼례를 치를 수가 없었지요. 그 총각, 이름은 돌쇠였는데 복례가 박대감 댁에 들어오면서 둘은 헤어지다시피 했습니다. 돌쇠는 한 달에 한 번 박대감 댁 담벼락 밖에서 복례를 기다렸습니다. 복례가 잠깐 밖에 나올 수 있는 날을 골라서요. 화선은 어느 날 저녁 복례가 몰래 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따라가 보니 담 밖에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고 둘이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야 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반드시 돈을 모아서 언제요? 작년에도 그 말
재작년에도 그 말이에요. 복래야, 저 너무 힘들어요. 낮에도 밤에도 보고 싶은데. 돌쇠가 복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래가 그 손을 꼭 쥐었지요. 화선은 그 모습을 보다가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나는 못 본 거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래가 다음날 아침 화선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나봤어? 화선이 나무를 다듬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래가 한참 화선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복래는 대답 대신 화선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대감 댁안에서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박대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규원이었지요. 21살의 청년으로 이미 2해 전에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원 도련님은 몸이 약했습니다. 오래된 폐병이 있었는데 날씨가 차가워지면 어김없이 심해졌지요. 겨울이 다가오자 규원 도련님이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안채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대감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최마님은 아침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강 씨는 남편 방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지요. 행랑채 사람들은 그 기운을 느끼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도련님이 또 심하시대. 이번엔 좀 오래 가는 것 같던데. 마님 얼굴 보셨어? 거의 못 주무시는 것 같아. 덕수 노인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선은 그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이 많이 아프세요? 덕수 노인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됐다. 어릴 때부터 나을 수 있나요? 글쎄다. 노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화선은 더 묻지 않았지요. 그런데 화선이 어릴 때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을 때 마을 할미가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배나무 껍질을 다려 먹이면 기침이 잦아든다는 것이었지요. 어머니한테 써봤는데 효험이 있었습니다. 화선은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나서는 게 맞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행랑채 아이가. 하지만 도련님의 기침 소리가 안채에서 들려올 때마다 화선은 어머니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화선은 덕수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덕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선은 자기가 아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나무 껍질을 다리는 방법, 어머니에게 써봤던 이야기를 함께요.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듣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하냐? 확실하다고는 못해요.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효험이 있었어요. 덕수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마님께 여쭤보마. 사흘 뒤 화선에게 안채로 들어오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화선은 생전 처음 안채 대청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마님이 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내가 배나무 껍질로 기침을 다스린다고 했느냐? 예, 마님. 어디서 배웠느냐? 마을 할미한테서 들었고 어머니한테 써봤습니다. 어머니는 나으셨느냐? 화선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열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기침만큼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마님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선은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해보아라.
그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화선은 그날부터 배나무 껍질을 구해 손수 다렸습니다. 불 조절을 하며 3시간을 달여 약재를 걸러냈지요. 은은한 단내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도련님의 기침 소리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안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마님이 다시 화선을 불렀습니다. 내가 고생했구나. 별 말씀을요, 마님. 마님이 화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과는 달랐지요. 앞으로 안채 심부름도 맡아라. 행랑채로 돌아온 화선에게 복례가 달려왔습니다. 아, 안채 심부름이라고? 그거 완전 대박이야. 거기서 일하면 밥도 더 잘 나오고 마님 눈에 들면 복례야. 왜? 도련님 다 나으셔야 진짜 대박이지. 복례는 잠깐 멈추었다가 쿡 웃었습니다. 너 진짜 특이한 애야. 화선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여기서도 살 수 있겠다. 여기서도.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선은 안채 심부름을 마치고 행랑채로 돌아오다가 사랑채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 화선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봄에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요? 예, 대감. 더 이상 늦추시면 아니 됩니다. 그 땅의 문서를 넘기지 않으시면 우리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협박이요? 아닙니다. 현실이지요. 누가 대감 어른께 저런 말을 하는 거지. 화선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른손이 왼쪽 손목을 꼭 감싸 쥐었지요. 뭔가 이 집에 일이 있다.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산막 분량 약 8,100자 덕수 노인 조력자, 복례돌세 서브플롯, 규원 도련님 서브플롯, 최마님과의 관계 변화, 박 대감의 비밀 복선 배치 완료. 사막으로 진행할까요? 응오전 오키스트레이티드 내러티브 클라이맥스 위드 레벌레이션 언드 시메틱 컨버전스 오키스트레이티드 내러티브 클라이맥스 위드 레벌레이션 언드 시메틱 컨버전스 사막.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날 밤의 의미 봄이 왔습니다. 박대감 댁 정원의 매화가 가장 먼저 피었습니다. 연못 옆 소나무 아래로 꽃잎이 흩날렸고 아침마다 새우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렸지요. 화선이 이 집에 온 지 어느덧 반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규원 도련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기침 소리도 뜸해졌지요. 강씨 며느리가 화선을 볼 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화선은 오히려 민망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씨. 화선이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강씨는 눈이 고운 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화선은 그분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봄이 깊어지면서 박대감 댁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 낯선 손님들이 드나드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덕수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최마님이 밤늦게까지 불을 켜두는 날이 많아졌지요. 화선은 안채 심부름을 하면서 조각조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대감이 3년 전 고을 양반들과 함께 땅 투기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익이 쏠쏠했지요.
하지만 그 뒤로 일이 틀어졌습니다. 같이 손을 잡았던 한 양반이 뒤에서 딴짓을 하다가 관가에 걸렸고 그 불똥이 박 대감에게까지 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양반은 바로 고을에서 손꼽히는 오참봉이었습니다. 오참봉은 교활하고 냉정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이었고 눈이 가늘고 입꼬리가 항상 약간 올라가 있어서 웃는 듯 웃지 않는 인상이었지요. 그는 자기 죄를 박 대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관가와 협상을 마쳤습니다. 대신 박 대감에게 조용히 요구했지요. 땅 문서를 넘기라고. 그것이 화선이 겨울밤에 엿들었던 대화였습니다. 덕수 노인이 화선을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그날 밤 사랑채 앞에서 들은 것 알고 있다. 화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나무라는 게 아니다. 덕수 노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화선아, 이 집이 지금 어렵다. 대감 어른이 억울하게 덫에 걸리셨어. 오참봉이라는 자가 아주 교활한 놈이지. 땅 문서를 빼앗고도 모자라 대감 어른을 관가에 고발할 구실을 만들려 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짓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 법이다. 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땅 문서 속에 비밀이 있다. 대감 어른이 손수 쓰신 장부가 따로 있는데 그 장부에는 오참봉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들이 모두 적혀 있지. 오참봉이 그 장부를 없애려고 땅 문서를 요구하는 거다. 땅 문서와 장부가 같은 함 속에 보관되어 있거든. 그 장부만 있으면 대감 어른이 결백하다는 게 밝혀지는 건가요? 그렇다. 화선은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그 함이 어디 있어요? 덕수 노인이 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묻느냐? 어르신, 저는 이 집에 와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마님한테도, 도련님한테도, 어르신한테도 빚진 기분이에요. 화선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덕수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쪽 벽 뒤에 숨겨진 방이 있다. 거기 있다.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터졌습니다. 오참봉이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초봄 어느 밤 화선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발소리였지요. 그것도 여러 명이. 창호지 틈으로 내다보니 낯선 사내 둘이 창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행랑채 담 너머로 넘어온 것이 분명했지요.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창고다. 화선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복례를 흔들어 깨웠지요. 복례야, 일어나. 얼른. 응? 왜 무슨 어르신 깨워? 빨리. 화선은 복례에게 덕수 노인을 깨우도록 하고 혼자 창고 쪽으로 달렸습니다. 맨발로 흙마당을 달리자 밤이슬이 발바닥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창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선은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내 둘이 안쪽 벽을 더듬고 있었지요. 그중 하나가 등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화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내들이 화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가 피식 웃었지요. 계집애가 겁도 없이 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건 당신들이에요. 당장 나가요. 비켜라. 다치기 싫으면. 무섭다. 너무 무섭다. 하지만 화선은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온몸으로 버텼지요.
움직이면 안 된다. 시간을 끌어야 한다.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요? 박대감 댁이에요. 함부로 손댔다가는 시끄럽다. 사내 하나가 화선을 밀쳤습니다. 화선이 뒤로 넘어지며 등이 창고 문짝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게 섞어라. 덕수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사랑채 쪽에서 불빛이 흔들렸지요. 대감댁 남자 하인 셋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달아났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화선은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지요. 덕수 노인이 달려와 화선을 부축했습니다. 괜찮냐? 예. 다친 데 없냐? 없어요. 복례가 헐레벌떡 달려와 화선을 껴안았습니다. 야, 너 미쳤어? 혼자 들어가면 어떡해? 시간 끌어야 했잖아요. 그래도 혼자서 복례야. 나 좀 일으켜줘. 다리가 안 서진다. 복례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있었던 일은 곧바로 박대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화선은 사랑채로 불려갔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가는 사랑채였습니다. 화선은 넓은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박대감은 60이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머리에 흰 기운이 돌았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날카로웠습니다. 그 눈으로 화선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화선이냐? 예, 대감 어른. 덕수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규원이 기침해도 내가 힘을 썼다고. 별것도 아닌 것을 어젯밤 일도. 화선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느냐? 화선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갔느냐? 시간을 끌어야 했으니까요. 다칠 수도 있었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물었습니다. 왜 이 집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느냐? 너는 이 집 사람도 아닌데. 화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박대감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덕수 어르신도 마님도 강씨 아씨도 행랑채 아이지만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대감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고 안에 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 예. 덕수한테 들었구나. 예. 그래서 지키려 했던 것이냐? 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대감은 한동안 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과 달라져 있었지요. 고맙다. 그 두 글자가 조용하게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함은 무사했습니다. 덕수 노인이 미리 옮겨두었던 것이었지요. 오참봉의 하수인들이 아무리 창고를 뒤졌어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장부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그 장부를 들고 관가로 갔습니다. 오참봉의 단독 행위가 낱낱이 적힌 장부 앞에서 오참봉은 말을 잃었지요.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오참봉은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박대감의 결백이 밝혀졌지요. 3년간 짓눌렸던 짐이 한꺼번에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박대감이 관가에서 돌아오던 날 최마님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행랑채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례가 화선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아, 너 때문이야. 진짜로. 화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에 내려쬐는 봄볕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리고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박대감이 화선을 다시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최마님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화선아. 예, 대감 어른. 내가 이 집에 온 것이 쌀 한 가마 때문이었다고 들었다. 화선이 굳었습니다. 예. 아비가 흉년을 못 이겨 너를 보냈다고.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선은 손목을 꼭 쥐었지요. 박대감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마름 칠복에게 사람을 사오라 했을 때 나는 그저 일손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일손이 아니었다. 내가 이 집에 가져온 것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이었어. 최마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규원이 기침을 다스린 것, 창고의 함을 지킨 것. 그것만이 아니다. 화선아,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행랑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화선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모르셨냐? 덕수도 말했고 복례도 말했다. 내가 오고 나서 행랑채 사람들이 서로 돕기 시작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화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데 박대감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화선아, 내 아비에게 땅 2마지기를 돌려주겠다. 화선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대감 어른 오참봉에게 빼앗길 뻔했던 것 중에 쓸만한 밭이 있다. 그것을 내 아비 이름으로 문서를 써주마. 저는 그런 것을 바라고 한 일이 알고 있다. 박대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다. 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른손이 왼쪽 손목을 꽉 쥐었지요. 아버지, 그 문서 한 장이 아버지 만복에게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솔티 마을에 혼자 남아 빈 창고를 들여다보고 있을 아버지에게. 화선은 고개를 숙이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 덕수 노인이 화선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화선아, 사실 내가 진즉에 말했어야 할 것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노인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규원 도련님이 내 배나무 껍질 약을 먹으면서 많이 나아지셨지. 그런데 그게 약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 무슨 뜻이에요? 규원 도련님 병이 처음 심해진 것이 혼인 이후였다. 알고 있느냐? 몰랐어요. 강씨 아씨는 좋은 분이다. 하지만 이 집에 오면서 몸이 너무 많이 굳어버리셨어. 시부모 눈치, 남편 걱정에 웃음을 잃으셨거든. 그 기운이 도련님한테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화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 뒤로 아씨가 달라지셨다. 너한테 말을 걸고 같이 웃으면서 도련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해지신 거지. 그게 약보다 더 효험이 있었던 거예요? 반반이겠지. 덕수 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화선아, 너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지 않을 거다.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보이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라고 생각하겠지. 예. 그런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다. 화선은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박대감은 칠복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선이 계약이 언제 끝나느냐? 가을이 되면 만 1년이 됩니다. 대감. 그때 되면 보내주어야겠지.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박대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만은 없겠지. 최마님이 들어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생각이 있습니다. 박대감이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선이가 이 집에 붙잡혀 있기엔 너무 아까운 아이예요. 그 아이는 더 넓은 곳에서 살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소? 마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막 분량 약 5,600자 최대 위기 오참봉의 습격, 숨겨진 진실 폭로, 장부, 복선 회수 손목버릇, 덕수 노인의 의미, 강씨아씨 이야기, 후킹 장면으로의 연결 복선 완료. 오막으로 진행할까요? 어전 어오막, 그 후의 날들, 그리고 화선의 봄 가을이 왔습니다. 솔티 마을에서 화선이 달구지를 타고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대감 댁 마당에는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처마 끝 풍경이 서늘한 바람에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화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었지요.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에 낙엽이 가지런히 모였습니다. 복례가 부엌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야, 화선아. 마님이 부르셔. 지금요? 응. 빨리 가봐. 화선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안채 대청에는 최마님이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님 옆에 처음 보는 노파 한 분이 앉아 있었지요. 나이는 70이 넘어 보였습니다. 등이 약간 굽었지만 눈빛이 형형했고 흰 옥비녀를 꽂은 머리가 단정했습니다. 화선이 들어서자 그 노파의 눈이 화선을 향했지요. 마치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화선아, 인사드려라. 최마님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고을에서 오래 약을 다루신 회원 어른이시다. 화선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회원 노파는 한동안 화선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최마님에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님 말씀대로군요. 최마님이 화선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선아, 회원 어른은 오래전부터 이 고을 사람들의 병을 돌봐오신 분이다. 약초를 다루고 침을 놓고 아이를 받는 일까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어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어. 화선이 천천히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회원 노파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배나무 껍질로 기침을 다스렸다지? 예. 하지만 그건 어머니한테서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노파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제일 어려운 것인데 내게는 있다는구나. 화선은 말을 잃었습니다. 오른손이 스르르 왼쪽 손목을 감싸 쥐었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화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워도 되겠습니까? 회원 노파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밝혔지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솔티 마을에 가야 했습니다. 박대감이 직접 사람을 보내
만복에게 땅 문서를 전하기는 했지만 화선은 아직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1년이었습니다. 꼬박 1년을 박대감이 허락을 내렸습니다. 닷새를 주겠다. 아비를 보고 오너라. 화선이 박대감과 최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기는 박대감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너야말로 이 집에 고마운 사람이다. 최마님이 옷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비한테 드려라. 옷 한 벌 새로 해드렸다. 화선이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복례가 행랑채 앞에서 화선을 배웅했습니다. 야, 빨리 와. 닷새 안에. 알아. 아버지한테 잘 다녀와. 복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화선도 눈이 뜨거워졌지요. 복례야. 왜? 돌쇠 씨한테 잘 전해줘. 복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박대감 어른이 복례 내 혼인을 허락하셨다고. 마님이 내게 전해달라 하셨어. 복례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이달 안에 보고하면 혼례 준비를 도와주신다고. 복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선이 웃으면서 복례의 등을 두드렸지요. 울지 마. 좋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는 거잖아. 솔티 마을로 가는 길은 1년 전 떠나온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년 전에는 그렇게 낯설고 두렵던 길이 지금은 그냥 길이었습니다. 높은 산도 그냥 산이었고 구불구불 굽은 고개도 그냥 고개였지요. 내가 변한 건가? 화선은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솔티마을 어귀에 그 느티나무였습니다. 가을 햇빛을 받아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지요. 화선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만복은 밭에 있었습니다. 새로 얻은 밭 두 마지기에서 가을 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등이 굽은 채로 낫을 놀리는 모습이 1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고가 채워진 마당은 달랐습니다. 처마 밑에 곡식단이 쌓여 있었지요. 화선이 밭둑에 섰습니다. 아버지, 만복이 낫지를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키가 조금 자란 것 같았고 얼굴이 전보다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 눈빛이었습니다. 만복의 손에서 낫이 떨어졌습니다. 화선아. 화선이 뛰었습니다. 밭두렁을 넘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만복이 딸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아버지는 더 말랐네요. 그래. 밥은 먹고 있어요? 먹고 있다. 나는 잘 있다. 거짓말. 만복이 피식 웃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화선도 웃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절대 울지 말자 했는데, 만복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화선은 아버지 품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됐어요. 아비가 못났어선 됐다고요. 화선이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의술을 배울 거예요. 만복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의술? 회원 어른한테 배우기로 했어요. 약초 다루는 법, 침 놓는 법, 사람 살리는 법. 만복은 한동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미를 살리지 못한 게 한이었던 것이구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선이 마님이 보내준 옷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박대감 마님이 드리는 거예요. 만복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잠시 굳었지요. 대감댁 어른들이 이렇게 챙겨주시냐? 제가 복이 많잖아요. 만복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래, 너는 복이 많다. 어미 닮아서.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화선은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따뜻한 밥 냄새, 아궁이 불빛이 흔들리는 작은 부엌. 이것이다. 내가 돌아오고 싶었던 것이. 닷새가 너무 짧았습니다. 그 뒤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화선은 회원 노파 곁에서 3년을 배웠습니다. 약초 캐는 법을 배웠고 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침을 놓는 법을 배웠고 아이를 받는 법을 배웠지요. 회원 노파는 엄했습니다. 잘못하면 버섯목으로 손등을 때렸고 한 번 배운 것을 잊으면 용서가 없었지요. 하지만 잘했을 때는 밥을 한 그릇 더 주었습니다. 그것이 노파식 칭찬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회원 노파가 화선을 불렀습니다. 이제 됐다. 어르신, 더 가르칠 것이 없다. 나머지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워라. 화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직 부족해요. 언제나 부족하다. 그게 의술이다. 회원 노파가 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마디진 손이었지요. 화선아, 내가 이 고을 사람들을 오래 돌봐다오. 예, 어르신.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라. 말씀하세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약이 반이고 마음이 반이다. 화선은 그 말을 평생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무렵 화선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박대감 댁과 거래가 있던 선비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석이었지요. 25의 나이에 성품이 온화하고 부지런했으며 무엇보다 화선이 의술을 배우는 것을 흔쾌히 응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정석이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오래 병을 앓으셨어요. 그때 마을에 의술하는 분이 계셨더라면 하고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화선이 그 말을 듣고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쥐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직감이었습니다. 혼례는 이듬해 봄에 올렸습니다. 만복이 솔티 마을에서 올라왔습니다. 새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모습이었지요. 화선이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버지, 멋있어요. 됐다. 이 가시나야. 만복이 헛기침을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혼례날 박대감과 최마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덕수 노인도 복례도 왔지요. 복례는 이미 돌쇠와 혼인해서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야, 화선아. 나보다 늦게 시집가네. 언니가 먼저니까요. 언니? 복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제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복례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 또 울어요? 기쁘니까? 화선은 혼인 뒤에도 의술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석은 그것을 한 번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멀리 왕진을 나갈 때면 약 보따리를 직접 챙겨주었지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만복이 직접 지었습니다. 서준이라고. 글자가 좋아요, 아버지.
좋지. 봄서 준수할 준. 봄처럼 준수한 아이라는 말이다. 서준은 어머니를 닮아 눈이 크고 영리했습니다. 말을 배우면서부터 어머니 약 보따리를 따라다니려 했지요. 화선이 약초를 다릴 때면 옆에 쪼그리고 앉아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게 뭐야? 배나무 껍질이야. 왜 다려? 기침 나는 사람한테 드리려고. 기침이 나으면 좋아해? 응, 많이 좋아하지. 서준이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나중에 사람 고칠 거야. 화선이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서준은 자랐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의수를 배우고 아버지 곁에서 글을 배웠지요. 총명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한 번에 알아들었고 배운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훈장이 혀를 내둘렀지요. 이 아이는 과거를 봐야 하오. 그냥 두기 아깝소. 화선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내로 태어났으면 과거도 볼 것을. 옛날에 서당 훈장이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밤새 살인문 밖에 앉아 있었다는 것도. 서준아. 예, 어머니. 과거 보고 싶냐? 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하지만, 과거 보는 건 벼슬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어서예요. 화선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서준은 23세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장원이었습니다. 소식이 고을에 퍼지자 박대감 댁에서 먼저 축하 전갈이 왔습니다. 박대감은 이미 연로하셨지만 최마님이 손수 글을 써서 보내셨지요. 화선이가 잘 키운 아이다. 만복은 그 소식을 솔티 마을에서 들었습니다. 이미 이른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자가 장원 급제를 했소.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축하했지요. 만복은 그날 저녁 오래간만에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들었소? 우리 화선이가 해냈소. 그리고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화선이 50이 넘었을 무렵 고을에 큰 홍역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연이어 쓰러졌고 의원들이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화선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약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정석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나이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정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약 보따리에 약초 몇 가지를 더 챙겨 넣었지요. 화선은 한 달을 마을과 마을을 오가며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침을 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회원 노파가 가르쳐준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지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약이 반이고 마음이 반이다. 화선은 약을 주면서 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안아주었고 지친 어미 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홍역이 물러났습니다. 고을 원님이 직접 화선을 찾아왔습니다. 부인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조정에 알릴까 하오. 화선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럴 것까지야요. 저는 그냥 약 다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화선의 이름이 조정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그 이름을 들은 것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에 팔려간 계집아이가 고을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말이냐?
그러옵니다, 전하. 그 부인을 불러오너라. 화선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서준을 통해서였습니다. 서준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임금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화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른손이 스르르 왼쪽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지요? 손목 위로 손가락이 닿는 느낌이 어릴 때 어머니 손을 꼭 쥐던 그 느낌 같았습니다. 정석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화선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당신이 무서워하는 거 본 적 없소? 창고에서 혼자 도둑을 막은 사람이. 화선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는 다리가 엄청 떨렸는데. 알아요. 그래도 버텼잖소? 임금 앞에 선 화선은 차분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화선이요? 그러옵니다, 전하. 쌀 한 가마에 팔려갔다는 말이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두렵지 않았소? 화선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야 아버지도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임금이 한동안 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창을 내리겠소? 황공하옵니다, 전하. 아니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다시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화선이 이른을 바라볼 무렵 손녀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서아였습니다. 눈이 크고 손이 작은 아이였지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할머니 곁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릴 때 이야기 해줘요. 화선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어릴 때? 응. 할머니가 어렸을 때. 화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15살 때 아버지가 할머니를 쌀 한 가마에 팔았단다. 서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팔았어요? 응. 왜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요? 그래서 할머니는 낯선 집에 가게 됐지. 무섭고 외로웠어. 첫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서아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화선이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런데 있잖아, 서아야. 응. 그 낯선 집에서 할머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할머니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들을. 그게 할머니 인생을 바꿨단다. 어떻게요? 할머니도 누군가를 사람으로 보게 됐거든. 아프면 달려가고 울면 곁에 앉아주는 사람이 됐어. 서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요? 할머니를 판 분이요. 화선의 눈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중에 화해했단다. 땅도 생기고 창고도 채워지고. 할머니가 임금 전하한테 표창을 받던 날 증조할아버지가 제일 크게 우셨어. 기뻐서요? 응. 기뻐서. 서아가 할머니 어깨에 기댔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사람 살리는 사람 될 거야. 그래. 응. 할머니처럼. 화선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잎 몇 장을 날렸지요.
처마 끝 풍경이 맑게 울렸습니다. 화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쌀 한 가마에 팔려간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요?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내면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자 서아가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선이 웃었습니다. 서아야. 응? 밥 먹자. 서아가 깔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서 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대감 댁 화선 많이 마시오? 쌀 한 가마에 팔려갔다가 임금 전하 표창을 받으신 분. 알지요. 그분 덕에 홍역대 우리 아이가 살았소. 아들이 장원 급제를 하고 손자까지 의원이 되었다더라. 어떻게 그런 분이 계실까? 타고난 분이지. 그때마다 화선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고난 게 아니오. 살아낸 것이오. 무서워도 버티고 아파도 남을 먼저 보고 낮은 곳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은 것이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오? 솔티 마을 느티나무는 지금도 서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연두빛 잎을 틔우고 가을이 오면 붉고 노랗게 물들지요. 마을 노인들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꺼낸다고 합니다. 저 나무 아래 집에서 화선이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말이야, 그 이야기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화선이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